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국가와 혁명과 나, 그 책을 읽어드리느라고 사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못 읽어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요만큼 남았거든요. 그런데 못 읽고 있었어요. 오늘은 마지막까지 읽어드릴게요. 민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셨죠? 네. 우리 유성의 아들 민혁. 그리고 준서하고 은하가 사실 어렵게 만났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헤어져서 준서는 미국에서 방황하고 은하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어렵게 한국대 수의학과에 입학한 은하와 의대에 입학한 준서가 서로를 몰라보다가 아프리카에서 그 어린 시절과 비슷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딱 만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준서가 은하를 못 찾는 줄 알고 미국에 있던 신영이 준서 대신에 은하를 찾으려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 옛날에 사고를 냈던 그 사고 피해자 가족이었던 거예요. 너무 놀란 신영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 와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은하의 엄마를 찾아가죠. 이제 사죄를 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는 그때 그 신영이 호텔에서 갑자기 계속 몸이 떨려와서 호텔 안내에다 전화를 해요. 여기 그 난방을 좀 더 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요? 막 이러고 있는데 신영이 딱 그 달력을 보니까 8월이었던 거예요. 그 8월의 한기를 느낄 정도로 신영은 몸과 마음이 다 이제 그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신영이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준서와 은하의 순행적인 사랑과 그의 반대로 신영과 민혁의 그 역행적인 이미 끝난 듯 하지만 이 사랑이 다시 준서와 은하로 인해서 기억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옛날 민혁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어내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성의 아들 민혁. 이제 내일이면 민혁이 유성의 막내 아들로 세상에 공표가 되는 것이지만 민혁은 기쁘지 않았다. 아니 차라리 서글펐다. 하지만 민혁은 자신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괴물, 산별을 꺾기 위해 유성이 필요했다. 늦은 시간이지만 상혁은 민혁을 위해 나와줬다. 민혁이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이 된 게냐? 형님, 그보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우선 들어보자. 내일 창립기념일에 저를 유성의 아들로 공표하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나이에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건 맞다만 나는 네가 이제부터는 유성의 아들로 그동안 못 누렸던 것도 좀 누려보고 편하게 살았으면 싶구나. 네 엄마도 민혁이 내가 그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냐? 형님, 묻지 마시고 제 편이 되어주세요. 허허. 창립 기념일에 민혁의 소개는 없었지만 민혁은 이제 유성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상혁의 옆에서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다. 민혁은 산별을 꺾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 월드컵으로 수혜를 입은 계열사가 많은 반면 지금 의류는 모두 붉은 티를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가 될 상황이구나. 형님, 그렇다면 지금 내수는 어차피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여름 시즌이 시작해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면 모든 공장 가동을 잠시 멈추고 이미 생산된 옷들을 최소 물량을 제외하고 해외 수출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도 이럴 때 정비에 들어가고 그동안 쌓여있는 재고 물량을 소진시키는 기회를 삼는다면 우리 유성은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혁이 네가 아주 깨끗이 정리를 해주는구나. 야, 이 녀석 들어오자마자
크게 한 건 하는구나. 또 이번 가을에 선보일 신상품은 기존의 유성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냐? 내실이 다져져 재무구조까지 튼튼해졌으니 신규 아이템은 좀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게 세계 시장을 겨냥할 패션을 선도하는 밀라노 쪽에서 아직 이름은 없지만 참신한 아이템을 선보인 디자이너를 영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상혁은 민혁의 말을 최고 경영자로서 귀담아 들었다. 또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를 함께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 의상 쪽 실무 경험자들로 함께 디자인을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으로 인해 한국을 알게 된 외국인이나 한국을 경험하고 간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이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 형은 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담 유성 어페럴 쪽으로 가서 네가 이 일을 한번 만들어 보거라. 상혁은 그동안 의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민혁의 제안에 한껏 얼굴이 밝아졌다. 유성이 민혁으로 인해 크게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았던 의류 쪽 사업이 되려 내부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혁은 곧바로 현장을 발로 뛰기 시작했다. 연주의 도움으로 밀라노 쪽 패션쇼 현장에 현장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소개받았고 재고 물량을 선별해 본사에서 직접 매장 진열을 지휘해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게 했다. 아침에 온라인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1시간씩 시켜 경쟁 업체의 신상품에 아무것도 뒤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유성 어페럴은 의류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본사 직원과 매장 직원이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유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가을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노력해준 직원에게 포상을 아끼지 않았고 가을 시즌에 들어가기를 스탠바이하고 기다렸다. 산별은 여름 시즌을 월드컵으로 망쳐 적자를 면치 못해 가을 시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본부장님, 이번에 백화점에 진열한 신상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겨울 상품 준비합시다. 네? 가을 신상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디자이너분들 오늘 회의한다고 했죠? 몇 시 어디죠? 직접 가보시게요? 그럼요. 상혁은 유성 어페럴 쪽 보고를 받을 때마다 흐뭇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의류업계 10위 안에 겨우 들었던 유성이 패션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다. 또 유 회장과 오 여사의 사이가 좋아져 유럽 여행 중에 있었는데 민혁의 활약을 전하는 상혁은 기분이 좋았다. 한편 산별의 신미 의류는 다른 의류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월드컵으로 인해서 때 아닌 불황을 맞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석의 심기가 편치 못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신미가 한낱 유성에 추월당하다니 말입니다. 대책을 내놓으세요, 대책을! 지석은 저만치 뒤처져 있던 유성에게 갑자기 의류업계 1위를 뺏기자 임직원들을 닥달했다. 민혁아, 네가 이번에 아주 큰일을 했구나. 별말씀을요. 형님, 유성 어페럴은 내년 봄 시즌까지 철저히 준비를 해놔서 염려 없을 거예요. 원, 가을에 내년 봄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하하.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래, 말해보거라. 이번엔 저를 에어컨 쪽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곧 겨울인데 에어컨이라니? 자신 있습니다. 에어컨은 계절 상품인데 무슨 이유가 있니? 우리 유성의 처음 시작이 유성 에어컨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어컨이 산별과 LC에 밀려 있어서 제가 힘써보고 싶습니다. 우리라고 에어컨이 업계에서 밀려나는 걸 보고만 있었겠니? 그럼 형님께서 허락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유성 에어컨으로 갈 수 있게 형이 조처해주세요. 녀석 아주 일에 중독됐구나. 허허허허. 그래, 또 한번 터뜨려봐. 민혁은 회사에 남아 유성 에어컨을 최고의 에어컨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유성 에어컨의 일부 임직원들은 아버지 유 회장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로 민혁이 상대하기에 벅찼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다.
민혁은 그 높은 벽을 먼저 허물어야 했다. 민혁은 상혁의 이름으로 유성 에어컨의 임직원과 부장 이상 간부 사원들을 모두 소집했고 그들에겐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업 계획,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민혁이 어린 시절 아빠 유 회장과 했던 대화를 떠올리며 피식 웃었다. 아빠, 시원한 바람이 머리 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어허, 녀석 발명가가 되겠구나. 아빠는 싫어? 싫기는 아빠가 그런 시원한 바람이 머리 위에서 나오는 걸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일게요. 민혁은 밤을 새워 천장 매립형 에어컨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해 피곤하지만 얼굴엔 만족한 웃음이 가득했다. 됐어, 이거야. 우리 유성은 대한민국의 유성 선풍기를 시작으로 이만큼 커 재개설 10위에 우뚝 섰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보다 유성 에어컨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유성 에어컨은 삼별과 LC에 이어 3위라고는 하지만 그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으신 임직원 여러분, 저를 믿고 우리 유성 에어컨이 대한민국에 바람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겨울에 무슨 에어컨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야? 유성 에어컨은 역사가 있어. 그 역사를 알아? 3위는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민혁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회의실 안이 심하게 술렁거렸다. 자,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현재까지 에어컨은 이렇게 스탠드형이 있었고 이어 벽걸이 에어컨이 나와 좀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외기 문제도 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천정에 매립형으로 넣어서 설치를 가능하게 만들면 어떨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넓은 회의실은 갑자기 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잠시 후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자, 잠시만 여기를 다시 봐주십시오. 삼별과 LC가 여름 시즌 장사를 끝내고 쉬고 있는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바뀌는 것이 아닌 디자인이 바뀌는 거라 신상품 출시까지 한 달이면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해 절대적으로 주의해 주시고 모두 한마음으로 이번 아이템을 성공시킨다면 우리 유성 에어컨은 업계 1위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혁이 말을 모두 마쳤지만 회의실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을 깨뜨린 건 유 회장이 유성 선풍기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였던 박기수 사장이었다. 자,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칩시다. 다시 유성 에어컨의 전성기가 보이는 듯합니다. 모두 다시 한번 일으켜 봅시다. 회의가 끝나 모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고 박기수 사장과 상혁 그리고 민혁이 남았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상혁이 박 사장에게 허리를 굽히자 민혁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감사는 내가 해야지. 어디서 이런 보배를 구했어? 아저씨, 실은 저희 집 막내입니다. 막내? 예, 민혁아 인사드려라. 아버지하고 유성 에어컨을 처음부터 같이 만드신 박기수 사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어디 이런 엄마를 많이 닮았네. 아이쿠 유 회장 원 풀었겠구먼. 잘했어. 잘했고 말고. 앞으로 우리 유성 에어컨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민혁은 직원 재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 매일 아침 30분 온라인 교육 후 업무를 시작했다. 사내의 모든 전결사항을 점검했고 사내 감사팀을 동원해 골문 부분이 드러나게 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모든 것이 회사를 위했음을 말할 나위 없었다. 한쪽에서는 착착 천장 매립형 에어컨이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준비되어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루하루 디데이를 기다리며 흥분했다. 유성 에어컨 최초 천장 매립형 에어컨 출시와 동시에 문의와 주문 전화가 쇄도하자 임직원들은 모두 환호했고 업계 1위를 점치며 과거 유성 선풍기까지 기사로 다루어질 만큼 획기적이었다. 의류에 이어
민혁이 만들어낸 쾌거였다. 삼별전자는 유성전자의 에어컨에 이어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접목시킨 상품과 냉장고와 정수기를 접목한 상품까지 전자 분야가 사실상 작년 한 해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석은 삼별의 부회장이 되고 이렇다 할 업적이 없었는데 경쟁도 안 되던 유성에게 의류에 이어 에어컨 그리고 전자 분야까지 추월당하니 분통이 터졌다. 그렇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기껏 TV 광고로 소비자들의 눈을 현혹시켜 이탈을 막을 뿐이었다. 지석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모든 걸 단숨에 되돌릴 자동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대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 나올 신차는 벤츠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의 디자인이었고 엔진은 최고급 독일산 엔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지석은 그룹 내에 적자 기업이 늘자 10월에 있을 신차 모터쇼에 모든 사활을 걸었다. 여기서 힘들어지면 재계 서열 1위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지석은 신차에 관한 한 모든 걸 자신이 직접 챙겼다. 유성? 하찮은 유성 따위가 어쩌다 한번 올라섰다고 넘볼 수 있는 삼별이 아니지. 유성의 의류와 에어컨 그리고 전자가 1위로 올라서자 계열 간의 좋은 경쟁심이 일어 유성그룹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하하하, 민혁아, 네 덕분에 요즘 아주 살맛이 난다. 살맛이 나. 과찬이세요 형님. 제가 들은 정보로는 삼별이 이번에 자동차에 사활을 건다는데 제가 한번 유성 자동차 쪽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민혁아, 자동차는 의류와 전자와는 다르다.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란다. 형, 저는 꼭 민혁아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다. 서운해 말거라. 형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 녀석, 네 눈을 보면 내가 거절하기가 어렵구나. 형, 감사해요. 민혁은 꼭 삼별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이기고 말겠다는, 이겨 보이겠다는 마음뿐이었다. 힘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던 그 지석의 말이 얼마나 독이 되어 민혁의 가슴을 후벼 팠었던가. 그리고 힘이 없어 사랑하는 여자를 잡을 수 없었던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었던가. 민혁에겐 애초에 힘 따윈 필요치 않았다. 민혁이 원하는 건 사랑하는 신영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다면 그거면 되는데 신영도 분명 그럴 거라 생각했었는데 민혁은 밤새 치열하게 싸우던 자신의 내면으로 인해 열에 들떠 있었지만 아침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단정한 민혁이 되어 있었다. 유성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였다. 거기다 이렇다 할 뚜렷이 인기를 끈 자동차도 아직 없었고 신차 모터쇼까지는 10개월이 남아 있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민혁은 출근해서 퇴근까지 꼼짝 않고 국내외 자동차 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관련한 문제점들은 우선 연료와 공해를 들 수 있었다. 계속해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왔고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민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혁은 오래전 발명품 중에 개인이 만든 전기차를 생각해냈다. 실용성이 없어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 사람은 자동차 값이 너무 비싸서 자신이 직접 폐차장에서 주워다가 자동차의 외관을 만들고 전기를 이용해 움직인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그 자동차는 프랑켄슈타인처럼 여기저기 이어붙인 흔적이 가득했고 최고 속도가 40km였지만 민혁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민혁은 몇 년 전에 홍천 성당 아이들과 보았던 강원도민 발명대회에 참가자였던 그 사람을 찾기 위해 강원도를 향했다. 어서 오너라. 잘 지낸 거냐? 민혁에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레지나 소녀님은 언제나 민혁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 같은 존재였다. 건강하시죠? 그럼. 민혁이 신영이 머물렀던 방을 그냥 두게 1년 반이 지났건만 이 방에 들어서면 꼭 신영이 선배 하고 부를 것만 같다. 잊고 지내려고 애쓴 신영의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 방 안에서 민혁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신영아. 신차 경쟁에서 민혁은 절대 산별에 질 수 없었다. 아니, 신차가 아니라 그 무엇도 산별에게만큼은 질 수 없었다. 민혁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전기차를 만들었던 그 발명가를 찾아 민혁은 화천으로 차를 몰았다. 아, 내가 말이야?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래요. 이기 공해 걱정도 없소, 고장도 없소. 얼마나 좋은지 나만 아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2시간 충전하면 10분 가나? 그래, 멀리 못 가는 게 단점이래요. 그래도 나는 여기가 집인 게 일 없어. 김영감이라는 이 사람의 집은 안팎이 온통 직접 만들었다는 발명품들로 가득했다. 이 중에는 이 자동차처럼 응용하고 싶은 게 제법 있을 것 같았다. 아저씨, 이 차를 다시 만드실 수 있겠어요? 아, 어렵지 않소. 쉽소.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직접 맹글어 보래요. 아저씨, 아저씨가 만든 이 차 제가 살게요. 얼마에 파시겠어요? 팔긴 뭘 팔래요? 다 주워다 만들었는데. 한 50만 주면 나야 좋지. 2억 드릴게요. 아저씨, 저는 이걸 가져다 특허를 내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상품화하려고 합니다. 아따, 2억이라니? 김영감이 입이 떡 벌어졌다. 사실 아직 아무것도 검증되지 못해서 그것밖에 못 드리지만 신차 나와서 판매가 되면 그땐 판매 차량 한 대당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계약하겠습니다. 이게 다 뭔 소리래요? 내가 간밤에 돼지국을 껐는갑수? 아저씨가 발명하신 다른 것들도 제가 다 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더래요. 내가 평생 쓰레기 가져다 이런 거 만든다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아서 홍천서 못 살고 화천까지 왔는데 시상에 내가 벼락부자가 되게 생겼구먼. 경사 났네. 밥 먹고 가서. 아, 아닙니다. 밥 먹고 내랑 술 한잔 하고 가지 않겠어? 내가 말이야 발명한 것 중에 숨겨놓은 보물들도 많소. 그동안 고생하신 보상 저희 유성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혁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우선은 김영감의 존재가 외부에 절대 비공개여야 했고 신차 개발 인력 또한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민혁은 내외 인력을 직접 개인 면담을 진행해 신차 개발에 투입할 인력을 30명 확보했고 한시적으로 담당자들의 권한을 확대시켜 일하는 데 어려움 없이 조처했다. 몇 달이 지나자 김영감 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는 4시간 충전이면 5시간을 달릴 수 있는 정도는 되었고 최고 속도가 100km가 나왔다. 하지만 그걸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신차 출시일까지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민혁은 자동차 디자인과 자동차 이름을 공개 공모를 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성이 미쳤구만. 이제 디자인을 공모하면 언제 만든다는 거야? 지석은 눈의 가시 같은 유성이 이번엔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자동차에 찬물을 끼얹을까 짜증이 났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져봤자지. 디자인? 어중이 떠중이 허접한 그림 받아다 무슨 자동차 디자인을 한다는 거야? 우리 트루페이스와 경쟁이 되겠어? 괜한 짓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트루페이스는 기존의 차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고 최고의 벤츠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어디 경쟁이 되겠어요? 하하하하. 허허허. 유성이 의류와 전자에서 재미 좀 보더니 너무 나대. 선배, 대단해요. 유성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거운 건 다 알고 계시죠? 신차 출시까지 2달 남았는데 공모전 이후 다들 유성에서 나올 신차를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그렇단 반은 성공이고. 요즘 TV 광고 난리 난 거 아시죠? 거의 산별 광고 시리즈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것도 모두 계약하기 어려운 탑스타들 뿐이에요. 참, 그리고 유성그룹 광고 너무 좋았어요. 유성은 그룹 광고만 하는 것 같던데
따로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삼별이 저렇게 광고에 목숨 걸면 그룹 광고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룹이 투명하고 믿을 수 있으면 회사 제품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광고비가 많이 나가면 제품값이 비싸진다는 것도 아니까. 내 생각은 그래. 역시 선배세요. 그보다 재단 이사장 취임 준비는 잘 돼가? 제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으면 저는 숟가락으로 먹기만 하면 되는걸요. 취임식에 오실 거죠?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꼭 오세요. 저 그날 에스코트 좀 해주세요. 저도 이쪽에서는 미운털 박혀서 친구 없어요. 아니 우리 이쁜 연주를 누가 미워해? 내가 혼내줘야겠구나. 네 선배 그래주세요 제발요. 알았다 알았어. 그때 봬요. 연주는 여전히 콜라같이 톡 쏘는 매력을 뿜어냈고 민혁으로 하여금 신혁을 다시 생각나게 했다. 잠깐 물 좀 마시고요. 신영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 이후 만나주지 않는 정은의 집 앞에 매일처럼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어느 날은 지은에게 물벼락을 맞았고 쓰레기도 맞았고 경비가 끌어내기도 했지만 신영은 2달 넘도록 매일 찾아왔다. 그 정성에 오늘은 정은이 현관문을 열고 신영을 자신의 방으로 들였다. 신영은 울지 않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눈물이 흐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도저히 선배를 보지 않고는 샌프란시스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경호원들 따돌리고 유턴을 하려고 차를 돌렸는데 제가 본 신호가 유턴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제가 신호를 잘못 받구나 아차 싶었을 때 달려오던 차가 저를 발견하고 옆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옆 차로에서 오던 차에 부딪혀 전복됐고 그만해요. 정은은 신영의 얘기를 눈물을 찍어가며 듣다가 사고 부분의 얘기를 하자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아 이야기를 멈추게 했다. 정은의 눈에선 2줄기 눈물이 주르르 쉬지 않고 흘렀다. 영호씨 정은은 급기야 엎드려 통곡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맞아요. 영호씨는 사고를 핑계로 우릴 두고 도망칠 사람이 아니에요. 정은은 영호의 죽음이 영호가 선택했을 거라는 사람들이 말에 남몰래 가슴앓이를 하며 울었던 날들이 눈물이 서러운 통곡이 되어 터져나왔고 신영은 영호를 죽게 만든 사람이 자신이라는 생각에 함께 밤새 울었다. 정은이나 신영이나 밤새 울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는 2사람 다 아무 미동도 없었는데 그런 정막을 먼저 깬 건 정은이었다. 신영씨라고 했지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이렇게 찾아올 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와서 사실을 얘기해주니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용서 못하시는 거 당연해요. 신영씨, 내가 신영씨한테 어떻게 해주길 바라요? 제가 뭘 바라겠어요. 뭐든 달게 받겠어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모든 게 신영씨 잘못이란 생각에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고였어요. 신영씨가 고의로 영호씨를 죽게 한 게 아닌 사고요. 그리고 신영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매번 그 수모를 감당했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돌아가요. 우리 딸애가 지금은 여기 없지만 아마 나하고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제 여기 오지 말아요. 편하게 살아요. 죄송해요. 밖은 천천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정은과 신영은 아프고 무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편안해짐이 느껴졌다. 신영은 집에 돌아와 따뜻한 목욕 후 잠이 들었는데 그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꼬박 이틀 동안 잠이 들었다 깨었다. 신영은 오랜만에 몸이 가뿐해져 호텔방 TV를 켰다. TV에선 일주일 전에 있었던 모터쇼의 집중 보도를 마치고 있었다. 산별에서는 최고 사양의 파란색 트루페이스였고 유성은 그간 공모전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흑장미색 천년의 사랑이었다. 천년의 사랑은 전기 자동차로 최고 속도 시속 200km 가능했고 충전 시간도 1시간이면 6시간 운행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공모전을 통해 디자인이 나온 만큼 본 적 없는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누가 봐도 산별의 참패였다. 뉴스는 지난 2년간 산별의 참패와 유성의 성공을 함께 다루고 있었다. 저거였구만. 유성의 다크호스. 기집애. 뉴스는 계속 이어졌다. 오늘 LC그룹의 둘째 딸 문연주가 희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었다. 신영은 며칠 전부터 연주가 취임식에 꼭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던 말이 생각났다. 유성그룹이 다크호스야. 너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꼭 와야 해? 꼭? 알았어, 갈게. 꼭이야. 신영은 연주의 취임식에 가려다 거기서 심기불편한 지석을 만날 생각을 하니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었다. 대신 홍천 식구들을 보러 홍천으로 향했다. 산과 들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어 달리는 신영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했다. 신영이 성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걸음이었는데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요란했다. 레지나 수녀님. 아유, 이게 누구야? 신영이 아니야? 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럼 너는 어떠냐? 저는 좋아요. 이런, 많이 야위었구나. 그간 힘들었던 게냐?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뭐가 저렇게 재밌는지 난리네요. 은하라고 여기 온 지 2달쯤 됐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따는 거 좋아하는구나. 은하요? 신영은 은하가 와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랐다. 너도 아는 아이 모양이구나. 민혁이가 보냈다. 네? 선배가요? 신영은 도무지 설명되지 않았다. 민혁이와 은하가 서로 아는 사이라니. 아, 언니가 방 주인이셨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하예요. 아, 안녕. 신영은 밝게 웃는 은하를 직접 보니 준서가 왜 그렇게 은하를 오래도록 그리워했고 만나서 그렇게 바로 사랑에 빠질 수 있었는지 알만했다. 언니, 제가 여기서 고추를요. 고추 나무라고 했는데 언니도 그랬다면서요? 은하는 작은 거 하나에도 깨르르르 웃어 제꼈다. 언니, 오늘 저는 언니를 만나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침에 엄마한테서 기분 좋은 전화도 받고. 그랬니? 신영도 은하와 함께 있으니 즐거웠다. 그때 아저씨 아니었으면 엄마하고 저하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게 나타나준 민혁이 아저씨는 아빠가 보내준 사람이 분명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 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엄마 마음이 편해지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수녀님께 들었는데 언니하고 민혁이 아저씨하고 알고 계신다면서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수녀님이 더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학교 선배였어. 학교요? 한국대학교. 우와, 저도 한국대학교 학생인데. 그럼 언니도 제 선배가 되는 거네요? 은하는 좋아서 손뼉을 쳤다. 그렇구나. 민혁이 아저씨는 경영학과였다고 했는데 언니는 무슨 과예요? 저 비밀이야. 헐. 그보다 앞으로 은하는 하고 싶은 게 뭐니?
저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어요. 어째 과거형 같다.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래, 우리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구나. 신영은 별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은하도 신영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제법 찼다. 연주의 희망재단 취임식장은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는 LC그룹의 둘째 딸 연주가 그룹의 재단 이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이런 공개석상의 체질에 맞지 않아 오지 않으려 했었지만 상혁이 일이 생겨 올 수 없다고 핑계를 대 민혁을 유성의 대표로 보낸 것이었다. 귀빈으로 행사장에 들어선 민혁은 지석과 마주쳤다. 언제고 지석을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민혁이었다. 강 부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길 어떻게... 이런 자리 불편한데 연주가 이사장 취임이라고 꼭 오라고 성화여서 왔습니다. 이번엔 LC그룹 딸인가? 제주도 좋군. 지석은 이곳에서 민혁을 만나니 기분이 상했다. 뭐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부회장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가르침? 예. 신영이를 저한테서 데려가시면서 해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죠? 그 힘 잘 기르고 있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 연주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며 민혁과 지석 쪽으로 걸어왔다. 선배, 지석 오빠,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민혁 선배, 이번에 전기차 대박인 거죠? 아마도. 강 부회장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성자동차 부사장 유민혁입니다. 유성자동차 유민혁? 지석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산별을 계속 물먹인 유성그룹에 숨겨진 막내 아들이 바로 민혁이었다니. 신영인 안 왔어요? 분명 초대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와? 오빠 몰랐어요? 신영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뭐야? 한국에? 지석은 민혁으로 인해 기분이 완전 구겨진 데다 신영이 말없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니 더 행사장에 있을 기분이 아니었다. 연주야, 내가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봐야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사장 취임 축하한다. 지석이 서둘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연주가 입을 열었다. 선배, 모터쇼에서만 선보이고 사라졌다는 세상에 한 대뿐인 흑장미색 천연의 사랑, 그거 신영이 거 맞죠? 민혁은 신영이 한국에 왔다는 말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연주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때 한 무리의 기자들이 연주와 민혁을 둘러쌌다. 이사장님, 부임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건 이따 부임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유성자동차 유 부사장님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부사장님께서는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으시기로 유명하신데 오늘 오신 이유가 뭔가요? 모터쇼에 선보인 흑장미색 천년의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취재진들의 행사가 시작된다는 사회자의 말이 있기 전까지 연주와 민혁에게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휴, 선배 인기가 대단하세요. 하하하하. 그건 연주도 마찬가지야. 하하하하. 준서는 미국에 있을 때처럼 숨이 막혔다. 준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혼은 준서의 완강한 거절로 취소가 되었지만 그 후 은하가 나타나지 않자 안나와 주아는 계속 준서의 목을 조여오듯 괴롭혔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준서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은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였다. 준서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은하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놀이터에서 우산을 쓰고 은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를 맞고 걸어오는 은하가 보였다. 은하야, 너 왜 비를 이렇게 맞은 거야? 준서야. 은하가 준서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고 준서는 우산을 아무렇게나 옆으로 던지고 은하를 안았다. 은하야, 너 무슨 일 있었어?
안 되겠다. 가자. 감기 걸리겠다. 준서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은하를 오피스텔로 데려왔다. 담요로 둘러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도 은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져 내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준서야. 이은아, 뚝 울지 마. 네가 울면 내가 가슴이 아파. 누가 너를 이렇게 울리는 거야? 바보야. 나 너 때문에 울잖아 지금. 은하가 울면서도 준서에게 눈을 흘겼다. 내가 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 너를 어쩌라고. 은하야. 바보야. 바보야 이 바보야. 준서가 은하를 안고 은하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위로했다. 은하야 사랑해. 준서야. 은하의 젖은 눈이 고개를 들어 준서를 보았고 준서의 입술이 은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사랑해. 사랑해 준서야. 살짝 잠이 들었다 깬 은하는 침대에 있었고 준서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은하는 발소리 나지 않게 소파로 가 준서의 자는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스름 창으로 들어오는 불빛에 준서의 이목구비는 더욱 선명했다. 은하가 준서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준서가 눈을 감은 채로 말했다. 너무 잘생겨서 놀랬지? 뭐? 준서는 소파에 누워있는 그대로 은하를 잡아당겨 안았다. 사랑해 은하야. 사랑해. 준서의 입술이 은하의 눈에서 볼로, 볼에서 귀로, 또 목으로 서서히. 긴 밤 둘은 가슴이 벅차 잠들지 못하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 그 밤이 준서가 은하를 본 마지막이었는데 준서는 은하가 갑자기 사라진 내용을 알 수 없어 애가 탔다. 그 후 준서는 무엇도 다 시들해졌다. 학과 공부도 친구들도 한국도 다 귀찮았다. 그때 이원정 교수님이 호출이 있어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손님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교수님 찾으셨다고요? 여기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생리학 박사 데이비드 박사님이 조교 한슬이네. 인사하게. 여기는 의대 김준서 군입니다. 준서 군, 좋은 소식이 있네. 미국 스탠포드 대에서 특별히 준서 군과 함께 연구해보고 싶다고 학교로 요청이 왔네. 네? 어떤가 자네 의견은? 생각해보겠습니다. 은하가 없어진 지금 스탠포드의 제의 같은 게 준서에게 흥미 있을 리 없었다. 그런 바보 같은 놈을? 주한도 안나를 통해 스탠포드 대에서의 제의를 듣고 준서의 미적지간 행동에 화가 났다. 여보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그렇게 준서한테 집착을 해요? 준서가 알아서 행동하게 그냥 둬요. 그런 기회는 일생일대에 몇 번 오지 않아. 그렇더라도 준서의 인생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군. 주아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연일 유성의 전기 자동차 얘기로 뉴스가 채워졌다. 처음엔 스포츠카도 아닌 것이 날렵한 곡선이 예쁜 디자인에 젊은 층이 선호했었고 이젠 연료비가 적게 드는 차를 원했던 사람들로 자동차 풍기였다. 새 차를 주문하면 받기까지 석 달이 걸리니 중고차가 더 비싼 값에 팔리는 현상까지 생겼다. 또 하나 세인의 주목을 받는 것은 모터쇼에서 극찬을 받은 흑장미색 천년의 사랑의 행방을 감추었다는 거였다. 유성이 이제 옛날 유성이 아니구먼. 주아는 혼잣말을 했다. 민혁은 신영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신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서운했다. 신영이 연주와 친구 사이이니 당연히 민혁의 얘기를 전해 들었을 거란 생각과 최근에 전기차 천년의 사랑이 광고 없이 최고의 주가를 구가하는 것에 매스컴에선 김영감과 함께 민혁을 집중 보도했었다. 김영감과 민혁이 전기로 가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자동차를 설명하는 매끈하게 잘 빠진 파란색 세단 천년의 사랑을 타고 논으로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은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했다. 또 민혁이 직접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만들었다는 흑장미색 천년의 사랑에 대해서는 유례 없이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신영이 한 번쯤은 날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에 왔다면 그간 민혁이 죽기로 싸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신영이 때문이었는데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자신이 힘을 가졌고 최고가 되었어도 신영이와 함께 할 수 없다면 민혁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찬혁이 맡고 있는 유성금융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동안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를 받은 찬혁이 불구속 기소되어 유성은 업계 1위의 자리에서 아직 숨 고르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초비상이었다. 민혁은 허탈했다. 3년 가까이 종횡무진 뛰어 유성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는데 모래 위에 성을 쌓은 느낌이었다. 민혁은 주변 정리를 마치고 상혁을 찾았다. 민혁아, 꼭 이럴 때 가야겠니? 형, 죄송해요. 이번 일도 형이 잘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동안 형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아는데 너를 어떻게 붙잡겠니? 형. 형제는 뜨거운 호응을 했다. 형이라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가리라 생각해요. 유성그룹 전체를 위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어요. 언제고 돌아와 유성을 지켜다오. 건강하거라. 형 건강하세요. 민혁은 그간의 민혁이 일궈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낭 하나 메고 다시 낡은 흰색 포니에 시동을 걸었다. 오랜만이야 흰둥할매. 민혁은 날아갈 듯 홀가분한 마음에 오랜만에 얼굴 가득 웃음이 번졌다. 끝까지 읽을까 지금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